반갑습니다. 더 배움의 김준호입니다. 이제 우리 북한의 대남 도발 연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북한의 우리 정치 상황을 갖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랑 이제 연결이 되어 보니까 먼저 이제 요거부터 보고 50년대부터 하나하나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 대남 도발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 이유로는 독재체제의 정당성 확보예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 남한이라는 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상기시켜서 자기들의 독재를 갖다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도 그 북풍파리, 그러니까 북한파리 하면서 그 어떤 남한 내에서 요 입지를 갖다 강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예. 보시면 이제 남한,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쪽에서의 북한 애들이 이제 노리는 건 뭐냐면 남한의 사회 혼란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남 도발, 무장 간첩 등을 통해서 그 남한의 혼란 상황에서 남한을 갖다가 이제 그 공산화시키려는 요런 그 의도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안 통하는 거고 있죠. 예전에 60년대, 70년대, 50년대 요런 때만 해도 남한이 이제 북한보다 잘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때 그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화전 양면책. 50년대 북한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쳤냐 보는 거예요. 북한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손을 내밀고 있지만 뒤쪽으로는 이제 칼을 갖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내세운 각종 협상을 갖다 제안합니다. 외국군 철수, 군축 제한, 평화통일선언과 통일방안 제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얘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50년대는 활발하게 이런 엉뚱한 짓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남한에 파견되어 있던 북한 간첩들 있죠. 이 사람들이 거의 남노당 계열이었어요. 남노당이면 누구의 당이냐면 바로 박헌영의 당이에요. 김일성이 제거한 박헌영이 심어놓은 간첩들이 남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노당 사람들이 있죠. 김일성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기 수장인 박헌영을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김일성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은 있죠. 남노단계를 갖다 숙청하면서 있죠. 자기 북노단계, 자기 간첩을 갖다 심는 작업을 갖다가 50년대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년대는 김일성이 활발하게 대남 도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 이제 그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이에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기를 납치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은 50년대만 있냐? 60년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80년대 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있죠. 아시아는 한 번도 납치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대한항공기가 납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60년대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도 좀 덜 중요하고 있죠. 80년대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80년대는 대한항공기가 납치된 게 아니라 공중에서 폭파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칼기 폭파 사건 들어보셨죠? 그 칼기가 바로 대한항공기 칼기예요. 대한항공의 칼기. 50년대 대남 도발은 크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대남 도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전반적으로 북한이 그 김일성 추석 체제 이거를 갖다 확립하는 과정에서 강경파들이 정권을 갖다 잡게 돼요. 그러면서 강경한 대남 정책을 갖다가 그 준비하게 됩니다. 강경 노선 채택, 4대 군사 노선, 예, 요런 맥락에서 이제 아주 이제 임팩트가 강한 대남 도발을 갖다가 북한 애들이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3대 도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4대 군사 노선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 살짝 봤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후반 북한의 이제 제대로 된 도발, 3대 도발 요 세 개를 갖다가 묶어주세요. 요 세 개가 중요해요. 대한항공기 납치되긴 한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납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배경은 북한 내부의 강경파 장악,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뻘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베트콩들의 게릴라전을 미국이 제대로 상대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미국 저 되게 무서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있죠. 얘들이 60년대 후반에 68년도에 세 개 아주 큰 도발을 갖다가 얘들이 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발이 바로 1.21 청와대 기습 사건. 김신조 사건이란 별명도 있어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뭐냐면 있죠. 박정희 암살. 박정희를 갖다가 청와대를 갖다 습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장비 30명이 청와대를 갖다 습격해서
그 박정희를 갖다가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중에서 이제 28명이 죽고 1명이 생포당하고 1명이 그 2명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27명이 죽고 2명이 도주하고 그다음에 1명이 이제 생포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신조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과로 있죠. 우리 향토 예비군 설치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뭐 공비전담부대, 정전선의 철책 구축, 방위산업공장 구축 이런 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향토 예비군이 그 김신조 덕분에 있죠. 김신조 패거리들 덕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 정부함 푸에블로 납치 사건. 미국 정보함이 북한 영해는 아니고 있죠. 영해 밖에서 정보를 갖다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미국이랑 북한의 쾌속종들이 납치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얘가 이제 그 북한의 영해를 갖다 침범했다는 거죠. 근데 북한 애들은 말을 믿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사건이 조금 커지고 분위기가 되게 험악해지는데 결국 미국이 양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베트남전을 치르느라고 얘들이 여력이 없어요. 북한에서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애들이 양보하면서 선원들을 갖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배는 못 찾아가고 그게 바로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요건 뭐냐면 3차례에 걸쳐서 무장 공비들 120여 명이 있죠. 그 강원도 삼척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저 산골에 있는 마을들을 갖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간천 마을로 한번 개척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바로 베트남전에서 얘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있죠. 게릴라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 한다는 걸 갖다 확인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강원도 산골에 게릴라들을 갖다 한번 게릴라 기지를 갖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갖다 남노당 여성동맹에 가입을 갖다가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릴레이식 신고로 해가지고 공비들이 이제 다 잡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 요거 그냥 다시 한번 대한항공이 잡혀간 거예요. 얘들은 심심하면 수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60년대 그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강경해지고 과격해지다 보니까 한미 안보 연례 협의 SCM 같은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70년대로 넘어갑니다. 70년대는 있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7.4남북 공동성명을 떠올리면 됩니다. 777 성명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가 있죠. 남한의 그 박정희가 있죠. 독재를 갖다 강화시켰던 시기가 바로 70년대예요. 70년대. 근데 이 70년대의 정치적 상황과 70년대의 어떤 그 뭐라고 하지? 대남 도발은 직접적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70년대 대남 공작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대남 공작 기구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볍게 보세요. 대성총국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암살 시도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국립묘지 시한폭탄, 그 다음에 문세강의 박정희 암살 시도. 요때 이제 박정희는 살아남는데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랑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땅굴 사건, 4차례 땅굴을 갖다 파는 사건. 요건 중요해요. 요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건 여러분들 요 4차례 땅굴을 갖다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 땅굴이 남한에서 발견된 순서대로 땅굴 번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땅굴은 서부전선. 우리 그 휴전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정선이 요쪽 서부, 중부, 동부 있지 않습니까? 서부에서 주로 발견이 돼요. 서부에서. 고랑포, 병력, 중화기, 포신까지 운반 가능하였다. 요거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중에서 제일 뭐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신이 제일 크겠죠. 대포의 몸체. 그러니까 포신이 운반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포신 운반 가능하면 중화기, 병력, 고랑포 다 운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땅굴은 있죠. 중부전선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땅굴. 요것도 보면 병력 중화기인데 여러분 기억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중화기를 갖다 운반 가능할 정도 사이즈였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병력은 당연히 운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땅굴은 특징이 있죠. 서부전선인데 있죠. 서울과 제일 가까운 땅굴이에요. 그러니까 판문점 지역. 그러니까 그 차 타고 있죠. 한 30분 정도 거리. 요 정도 거리에 애들이 땅굴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땅굴은 있죠. 얘는 특징이 바로 동부전선이에요. 동부전선. 동부전선 쪽은 이쪽에 산맥이 되게 두껍거든요. 이쪽은 땅굴을 파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도 애들이 땅굴을 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전선. 전선 전역에 걸쳐 땅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4땅굴입니다. 이런 특징들 구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요거는 뭐냐면 우리 판문점에서 같이 경비 서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휴전선이 이렇게 있죠. 휴전선 아니 정전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판문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장초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로 있지 않습니까? 북한 쪽으로 2km, 남한 쪽으로 2km에서 DMZ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전선 쪽에서 같이 경비를 서는 판문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 경비고요. 원래 여기를 갖다가 북한이랑 남한이 이제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딱 경계가 되는 지점에 나무 강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가 너무 울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엔군 소속 장교들이 있죠. 장교들이 이 가지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면서 가지를 갖다가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 애들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네 땅도 아닌데 너네가 왜 들어와서 요 가지 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엔군들은 피식 웃으면서 그냥 계속 가지를 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 애들이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유엔군 장교를 찍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 미군 장교 2명이 그 도끼에 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실제 그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있죠. 유엔군 장교를 도끼로 찍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전쟁으로 한번 퍼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초기에 이제 사과를 갖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항공모함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이제 결국 쪼는 거죠. 김일성이 유엔 사령관에 공식 사과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갖다 하나 얻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남한과 미국이 있죠. 세게 나가면 북한 애들이 있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냐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 거는 정치적 상황이랑 직접적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땅굴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팔 때 뭘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꽃갱이 가지고 많이 파시죠. 그러니까 꽃갱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도끼로 내렸죠. 그쵸? 도끼도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옆으로 살짝 튼 모습이에요. 도끼는 그냥 안 틀어도 이렇게 생겼죠. 숫자 뭐랑 비슷해요? 숫자 뭐랑? 7이랑 비슷하죠. 그래 70년대. 우리 지금 나중에 문제 나오는 패턴을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60년대 무슨 도발이 있었냐, 70년대 무슨 도발이 있었냐, 80년대 무슨 도발이 있었냐, 90년대 무슨 도발이 있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도끼랑 땅굴이랑 관련된 그 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장들이 전부 칠자랑 관련됐다고 해서 70년대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좀 쉬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80년대 대남 도발은 있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88 올림픽 때 올리시면 돼요. 우리 서울 올림픽이 88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별명이. 80년대가 버리면 북한과 우리의 경제상이 완전 역전됩니다. 북한 애들은 완전 거지가 되는 거고 있죠.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명성을 갖다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아니면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지네는 뭔가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배가 아픈 거예요. 지네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있죠. 야, 남한도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니까 우리도 국제적으로 명성을 한번 떨쳐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의 국제화. 80년대 두 차례 국제적인 테러를 갖다가 북한이 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을 갖다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전두환 암살을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이랑 외교를 단절하고 있죠. 국제적 규탄을 받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게 중요해요. 대한항공기와 관련된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칼기 폭파 사건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예. 이라크 방콕행. 그러니까 국제선 있죠. 칼기를 갖다가, 대한항공기를 갖다가 공중 폭파시킨 사건이요. 김현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폭파시켰을까요? 연도를 보세요. 87년이죠. 우리 올림픽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있죠. 여러분 또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88 올림픽이랑 연결하십시오.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가 잘 나가니까 준해도 야, 우리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싶어 하면서 테러의 국제와 국제적인 테러 두 차례를 갖다 감행을 했던 거예요.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과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입니다. 90년도 와버리면 북한이 이제 90년대부터 살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정책으로 갖다 취해요? 선군 정치죠. 선군 정치. 그 선군 정치의 흔적들이 또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북핵위기. 이것도 당연히 선군 정치예요. 그러니까 너네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깡패예요. 깡패 정치예요. 깡패 정치. 국제사회, 동북아시아에 깡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도발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강릉 앞바다 자초 잠수함 사건, 북한 잠수함 어성 구물 라퍼 사건. 뭐예요? 잠수함이 등장하기 시작이죠. 북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잠수함도 있다는 거예요. 너네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좀 줘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수함이 좀 웃겨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격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격침시킨 게 아니에요. 지네 혼자 알아서 자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통배에 있지 않습니까? 뚜껑만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잠수를 못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자초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강릉 앞바다 자초 잠수함 사건, 강릉 무장비 침투 사건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한 잠수함. 이건 더 웃겨요. 그러니까 잠수함인데 물고기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선 구물에 잡히는 거예요. 준해도 부끄러웠나 봐요. 자폭을 합니다. 다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예, 부끄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준해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갖다 보여주면서 있죠. 주변국의 삥을 갖다 뜯겠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선군 정치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차 연평해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뭔가 좀 삥 뜯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평에서 그러니까 그 서해안 있지 않습니까? 예, 서해안 연평 부근에서 해전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건 나름대로 중요한 게 6.25 전쟁 이후 정규 군간의 최초의 해상 전투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규모가 큰 전투는 아니었어요. 양국 사상자가 없었어요. 그냥 포격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경비정 6척이 NNL을 갖다 넘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꺼지라고 했는데 얘들이 안 갔던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포격전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NNL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NNL 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그 우리 육지에서는 북한과의 경계선이 휴전선, 정전선이 꺼져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육지에서 휴전선이 있다면 바다에 있는 경계선이 바로 NNL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있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있냐면 육지에 그어진 정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엔군과 북한군 그리고 중국 측이 합의를 해서 그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NNL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는 NNL 그거는 합의한 바가 서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있죠. 당연히 우리 건데 이 선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있죠. 북한 쪽에서는 야 그거 우리 합의한 적도 없는데 너네 멋대로 꺼놓고 우리 보고 그거 지키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고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더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봐야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켜야 되는 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서로 합의를 봐서 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엄청나게 비판을 들었죠. 왜냐하면 합의를 보면 우리가 아마 좀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해댔죠. 그러니까 지금도 NNL 가지고 이제 노무현 엄청 까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NNL은 있죠. 정말 우리 쪽에서 유엔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박멸해야 될 적이 아니라 있죠. 협상의 상대로 본다면 이런 식의 태도는 뭔가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NL에서 계속 전쟁 터지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야, 이거 우리 합의한 선도 아닌데 너네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강요하면 어떡하냐면서 우리는 모르겠다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NNL은 조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실질적 해상 경계선,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유엔에 의한 일방적인 비합법적 한계선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면접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하지 마세요. NNL은 무조건 맞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유엔 쪽에서 그은 거고 북한 쪽에서 당연히 그 지켜야 되는데 얘들이 안 지키고 이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보실 때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한 나라가 이제 제대로 그 하나의 그 집단이라든지 조직 같은 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되게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좀 뭐랄까 좀 진보적인 세력도 있고 같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건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가지게 될 부사관 있지 않습니까? 직업군이라는 직업은 좀 보수적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의 경우로 갖다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 특성상 있죠.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면접장에 가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대남 도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최근에 대남 도발은 그 김정은의 3대 세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 그러니까 뭔가 북한에서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가 등장할 때마다 뭔가 이것들이 있죠. 좀 과감한 대남 도발을 갖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 70년대 우리 이제 좀 엽기적인 두 개 대남 도발이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 도끼만해, 그 다음에 땅굴 사건. 요게 이제 김정일의 등장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는 요 김정은의 등장과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대남 도발들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연평해전 터지는 거, 또 NNL의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대청해전, 또 그 NNL의 문제가 되는 거죠. 천안 폭진 사건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죠. 연평도 포격도 그렇고 NNL이 계속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어떻게든 한번 조절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욕 들었죠. 그러니까. 그 보시면 2차 연평해전이 1차 연평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이번에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연평해전도 바로 2차 연평해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의도적이고 기습된 공격으로 사망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사망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도 보복 공격을 하면서 있죠. 그 북한이라든지 우리 양측 다 사망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전사하고 부상자들도 많이 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가 딱 2002년 월드컵 때죠. 그러니까 원래 이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김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왠지 어쩌면 통일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왜?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지면서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그 뭐랄까 악의 축 있죠. 테러 국가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삐지는 거죠. 그렇다고 북한은 미국에 뭐 꼬장질 할 수 있어요? 없죠. 북한에는 만만한 게 우리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연평해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대청해전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뭐 여기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비정이 조준 사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 또 기분 나빴나 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웃긴 게 쟤네가 먼저 공격을 했는데 우린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만 사상자가 다수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사건. 이게 좀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북한 경비정이 경계작전 중인 천안함을 어뢰로 침몰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육군 장병들 있죠. 그 해군 장병들 46명이 전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북한이 이거를 지네가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지금 북한의 그 뭐랄까 이제 그 정치 노선은 이거예요. 성군 정치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깡패예요, 깡패.
동북아의 깡패예요. 그러니까 깡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깡패가 돼가지고 있죠. 주변국들이 알아서 돈을 갖다 바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폭침을 갖다 진해가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럼 북한은 우리가 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진해 힘을 과시해야 되니까 야 우리한테 이렇게 무서운 스텔스 뭐랄까 의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까불면 우리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뭔가 좀 갖다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이 진해 안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의문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미국과 우리 그 해군들이 있죠. 연합작전 그러니까 그 작전 훈련을 하고 있을 때요. 북한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연합 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북한이 우리를 갖다 응징하기 위해서 그 천안함을 갖다 갈랐다고 하면 있죠. 북한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네 우리 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좀 잘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끝까지 잡아댔어요. 끝까지.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게 뭔가 이런 측면이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북한의 성군 정치와 노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증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1호인가? 1호 올해인가? 거기 보면 이제 조개 껍질이 붙어 있는데 그 조개 껍질도 서해안이 아닌 동해에만 나는 조개 껍질이 뭐 붙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때 우리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 정가 18범의 사기꾼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예. 거기다가 이 그 천안함을 그 맡고 있던 함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승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죽어나간 거예요. 거의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한번 이제 재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북한이랑 우리가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있죠.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에 대한 대가로 있죠. 524 조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G8이라는 유엔 안보리 있죠. 여기서 북한을 갖다 규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의 날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북한은 진해가 한 골로 대접을 갖고 모든 규탄을 다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 끝까지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상하게 북한 말이 좀 그 믿음이 가요. 제가 뭐 북한을 갖다 신뢰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 맨날 구라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북한 말이 조금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면접 가서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조건 북한의 소행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실제로 했을 확률도 있어요. 한 1%, 2%? 한 요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이런 이제 그 장교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간부라든지 부사관이라든지 장교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접장에 가가지고 그 1%, 2%의 확률을 갖다 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연평도 포기 사건, 북한 짜증난 거죠. 야, 우리 안 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한테 누명을 갖다 씌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있죠. 연평도가 어디냐면, 어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북한에 붙어 있는 있죠. 북한에 붙어 있는 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그 민가도 있고 군사시설도 있는데 거기 북한이 무차별 포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짜증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인까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민간인, 아군 사상자가 이제 발생한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어떤 대남도발의 특징을 보면 WMD 있지 않습니까? 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와 수중전 등 비대칭 전력 사용, 그 다음에 북방 한계설, NNL 무력화 시도, 요런 것들이 이제 2000년대 북한의 어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이제 대남도발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북한의 대남도발을 갖다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남북관계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번 50년대 민간항공기 납치 사건, 대한항공기도 민간항공기죠. 예, 그 다음에 60년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맞죠? 그러니까 60년대 68년에 3대 도발 사건 중에 막내죠, 세 번째. 그 다음에 70년대 미얀마 아웅산테르 사건, 요건 맞아요, 틀렸죠? 요건 국제적 테러의 국제화니까 80년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대한항공기 칼기 폭파 사건.
그리고 2번 아래에 설명한 사건에 대해 고르시오. 유럽의회 북한 규탄 결의안. 북한이 뭐 국제적으로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유엔 안보의 그 이사회 의장 성명,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 나왔네요. 오이사 조치 나왔으니까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요. 그러니까 북한 좀 억울하겠죠. 예, 나중에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랑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숨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예. 그래가지고 별로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뭐 이제 그 노무현 정부라든지 김대중 정부라고 모든 거를 갖다 투명하게 까발렸냐?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너무 많이 숨겨요. 너무. 예. 그 북한의 도발 사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후반기 게 많네요. 그러니까 리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요거는 이제 언제요? 그러니까 도끼가 7차랑 비슷하죠. 그래 70년대. 그 다음에 칼기 폭파 사건. 요거는 이제 80년대 국제적 테러죠. 88 올림픽. 그 다음에 기획하고 디귿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누가 먼저요? 그러니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강릉 잠수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제일 마지막 2010년. 2000년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다음의 사례에 나타난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를 시대 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가 제일 앞일까요? 쭉 한번 찾아봅시다. 60년대께 보이죠. 60년대 3대 도발 사건 중 하나인 미국의 그 푸에블로 납치 사건. 잠시만요. 요게 그리고 이제 청와대 기습 사건도 60년대고, 그리고 요게 청와대 기습 사건이 먼저거든요. 정답이 3번이에요. 3번. 3번이란다. 4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청와대 기습 사건, 그 다음에 푸에블로 납치 사건, 그 다음에 3대 도발 사건 울친 삼척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0년대 게 있나 봅시다. 미얀마가 있죠. 기억. 그 다음에 이제 강릉 앞바다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바로 이제 90년대. 그 다음에 천안함 포격 사건이 바로 이제 2000년대. 이런 식으로 정답이 4번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한 경비정 6척이 연평도 서방에서 NNL을 넘어와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의 함척에 선제 공격을 가하여 남북한 그 함정 간 정규군 최초의 해상 포격전. 보기의 시기에 나타난 북한의 도발 형태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 1차 연평해전이죠. 1차 연평해전. 1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90년대거든요. 90년대 같은 경우는 잠수함 침투가 2번이 있었죠. 그러니까 2번이 제일 정확하겠네요. 2번. 그리고 이제 6번 봅시다. 한국의 부총리들 17명이 순국하고 14명을 부상시키는 테러. 요거 같은 경우는 아웅산 테러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데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를 출발한 대한항공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 뭐예요? 이거는 바로 이제 칼기 폭발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시면 3번 되겠네요. A랑 기억, 그 다음에 B랑 리얼. 이 시대 북한 대남 도발 사례로 알맞은 것은 7.4남북 공동성명,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777 성명이라고 그랬죠. 70년대니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리고 이제 8번. 다음 보기 내용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미얀마 칼기 80년대죠.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을 위한 대남 공작 체제의 강화. 김일성 유일체제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김일성 유일체제. 우리 유신체제랑은 짝이라고 해, 짝지라고 그랬죠. 예, 유신체제가 777 성명이랑 일치하죠. 그러니까 바로 70년대입니다. 근데 여기 미얀마라든지 칼기 폭발 사건은 언제요? 80년대죠.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무대가 국제적, 맞죠? 고도의 테러 테크닉을 요하는 해외 테러. 그 다음에 범행을 위장하려는 시도. 4번은 뭐 북한은 항상 이렇죠. 뭐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90년대만 조금 달라져요. 90년대는 지네가 대놓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군 정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면 북한과 관련된
그 내용들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남북 관계 있죠. 요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